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AI를 그냥 단순 검색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과 비즈니스를 바꾸는 뭐랄까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핵심은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랑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해서 남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이제 어떤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네, 바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누구나 같은 도구를 쓰는데 왜 결과물은 천차만별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AI한테 주로 이 자료 요약해줘 아니면 이메일 초안 좀 써줘 같은 되게 단편적인 지시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나온 사례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업 매출을 두세 배로 늘리는 건 기본이고요. 코딩 한 줄 모르는 사람이 웹사이트나 게임까지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자, 그럼 평범한 질문을 비범한 결과로 바꾸는 프롬프트적 사고란 대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모든 건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AI를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각기 다른 개성이랑 장단점을 가진 여러 명의 전문가 캐릭터로 보는 거죠. 아, 캐릭터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프롬프트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척척박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AI마다 성격도 다르고 전문 분야도 다 다르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를 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걸로 유명한 리서치 전문 AI, 퍼플렉시트를 찾는 게 현명하죠. 아, 그건 카더라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거를 대주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키고 싶을 땐 창의적이고 글 잘 쓰는 제미나이가 훨씬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최적의 AI 캐릭터를 고르는 것, 그게 첫 단추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업가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매출 올린 사례요? 네,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 대신에 AI랑 며칠 밤낮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시스템 개편부터 인력 재배치까지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결국 매출을 두세 배나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였죠. 그 사례가 프롬프트적 사고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 사업가는 AI한테 그냥 우리 회사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었는데요? 대신에 회사의 모든 재무 데이터, 직원들 역량평가, 지난 마케팅 보고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AI를 우리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만든 겁니다. 와, 거의 AI를 직원으로 채용한 거네요. 그렇죠. AI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장 확률 높은 성공 전략을 도출해낸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업가분이 원래 뛰어났던 건 아닐까요? AI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정리해주는 도구였을 뿐이고 실제 성공의 핵심은 그 사람의 실행력이 아니었을지. 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에 명확히 하거든요.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하도록 돕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업가 역시 AI가 내놓은 수십 가지 제안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는 혼자서 몇 달을 고민해도 안 나오던 수준의 대안들을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며칠 만에 뽑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죠. 시간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예전에 챗 GPT-4 같은 최신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제 대충 말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끝났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AI가 똑똑해질수록 잘 짜인 프롬프트의 가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초기 모델들은 사용자가 뭘 물어봐도 일단 아는 척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군요. 네,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문제였죠. 아, 마치 잘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든 대답은 해야겠고 그래서 아는 정보를 막 조합해서 소설을 쓰는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네요. 하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최신 AI 모델들은 그런 부작용을 줄이려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의 맥락과 의도에 훨씬 더 충실하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됐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군요. 예. 모르면 솔직하게 말하거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죠. 결국 사용자가 얼마나 명확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하고 깊이 있는 질문, 그러니까 좋은 프롬프트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해서 정말 유용했어요. 바로 PRO라는 세 글자였죠. 네. 이 PRO 공식, 이게 AI랑 대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P는 페르소나, 즉 AI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마케팅 카피 써줘가 아니라 당신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카피라이터고 특히 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짧고 위트 있는 문장에 능합니다. 이렇게 딱 지정해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페르소나 지정이 왜 중요하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데이터에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으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아, 평균적인 대답. 네. 그런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시니어 파트너처럼 분석해줘라고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순간 AI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의 모든 데이터 풀이 아니라 맥킨지 리포트나 경영 전략 같은 고급 데이터 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검색의 범위를 좁혀주고 답변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R, 레퍼런스. 이건 AI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맥락을 제공하는 거고요. 네. 그냥 우리 회사 신제품 홍보 문구 좀 써줘 라고 하면 AI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 알아야 써주죠. 하지만 레퍼런스로 우리 회사의 기존 홍보 자료, 경쟁사 A랑 B의 성공적인 광고 카피, 그리고 이번 신제품의 핵심 타겟 고객층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AI는 이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훨씬 더 적절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의도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가 O, 목표, 오브젝티브. 내가 이 일을 왜 시키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군요. 투자 포트폴리오 짜조가 아니라 나는 35세 직장인이고 5년 안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자금을 모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PRO 공식의 진짜 힘은 단순히 AI한테 지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P,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행위는요. AI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의 본질을 명확히 하도록 강요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원하는 조언은 마케터의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의 것인가? 이런 고민 자체가 결과물의 질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네요. 자료에 나온 나만의 재테크 본 만들기 사례도 이 PRO 공식을 그대로 따르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페르소나를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학습한 자산관리사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로 나의 현재 자산, 월소득, 투자 성향 설문 결과를 알려준 뒤에 목표로 10년 안에 자산 10억 원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AI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경금 흐름을 고려할 때 매월 얼마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 예상 리스크는 이 정도입니다. 3년 차의 중간 점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같은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짜주게 되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실용적인 팁도 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긴 페르소나를 입력하는 게 사실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매번 쓰기 힘들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챗GPT의 GPTS 기능이라고요. 네, 제미나이에는 잼스라는 똑같은 기능이 있고요. 자주 쓰는 프롬프트 설정, 그러니까 페르소나, 레퍼런스의 기본 틀, 목표 같은 걸 미리 저장해서 나만의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워렌 버핏 재테크봇, Z세대 카피라이터봇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전용 비서처럼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PC에서 한번 만들어두면 스마트폰에서도 링크로 접속해서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AI가 초반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헷갈려하는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업무는 새 채팅창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전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요약해줘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두면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기본기를 잘 다져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AI랑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이 기술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AI가 이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과 비용의 개념 자체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코딩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례였어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프롬프트로 4줄 아주는 웹서비스를 만들어줘. 디자인은 신비로운 보라색 톤으로 하고 사용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오늘의 운세를 보여주는 기능이 필요해. 이렇게 입력했더니 그랬더니 AI가 디자인 시안부터 실제 작동하는 코드까지 다 짜주고 심지어 웹에 발행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네, 물론 아직은 그 과정이 완전하게 자동화된 건 아니에요.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사용자가 고르고 중간에 발생하는 에러 코드를 다시 AI에게 보여주면서 이 에러는 왜 발생한 거고 어떻게 수정해야 해? 라고 물어보는 식의 협업 과정이 필요하죠. 아, 완전히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는 전문가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던 일이 이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AI랑 대화하며 몇 시간 만에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슈퍼마리오 같은 간단한 게임이나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1인 창업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기업은 소수의 핵심적인 판단을 내리는 헤드급 인력과 그들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하는 수많은 AI 직원으로 구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와, 모든 사람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디렉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코딩이나 디자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이걸 기획하고 AI한테 정확히 지시하는 능력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정말 와닿았어요. 영상 제작 경험이 아예 없던 기획자가 AI를 활용해서 영상 광고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례처럼요. 그렇죠. 예전에는 영상 광고 하나 만들려면 감독, 촬영기사, 배우, 편집자, 수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잖아요. 네, 생상도 못할 일이죠, 혼자서는.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공개해서 화제가 된 위오나 그에 맞서는 중국의 클링 같은 텍스트 투 비디오 AI들이 프롬프트만으로 실제 배우가 찍은 듯한 영상을 만들어주니까요. 목소리, 배경음악, 더빙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석양이 지는 해변을 배경으로 30대 남성이 새로 나온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15초 광고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끝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AI가 일상과 비즈니스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자료에서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들도 함께 짚어주더군요. 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랑 사회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는 거죠. 남산 케이블카를 타러 간 커플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대신 각자 스마트폰으로 챗 GPT랑 대화하고 있었다는 일화는 꽤 상징적입니다. 그 남산 커피 이야기는 정말 곱씹어보게 되네요. 그게 과연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최고의 효율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나서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데이트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보다 챗 GPT와 정서적 교감이 더 잘 통한다면서 이혼을 결심한 해외 여성의 사례도 소개됐죠. 와, 영화 헐 속 이야기가 더 이상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2025년이었죠. 정말 소름 돋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숙제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요. 맞습니다. 현재 AI 기술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 AI한테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토토로가 라면 먹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AI가 저작권 정책에 위배될 수 있어서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거나 어딘가 좀 어설픈 짝퉁 토토로를 그려주겠죠. 네, 맞아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부분의 주류 AI 기업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실존 인물 데이터를 최대한 배제하고 생성 자체도 막아두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이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룹처럼 이런 제한을 의도적으로 두지 않는 AI도 나오고 있죠. 그룹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논쟁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적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한쪽에서는 주류 AI들처럼 책임감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록처럼 검열 없는 완전한 정보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거죠. AI 저작권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나니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아느냐를 넘어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나의 고유성을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AI라는 유능한 직원을 수백, 수천 명이나 거느린 디렉터로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결과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안목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영역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자료에 나온 전문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 AI가 무섭다고 복잡하다고 피하면 1, 2년 안에 나 혼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하, 네. 좋든 싫든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AI에게 당신의 인생 롤모델을 페르소나로 지정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5년 뒤에 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멋진 내 모습과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월별 실행 계획을 로드맵으로 짜줘. 와,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네요. 아마 AI는 수십 가지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와 전략들을 막 쏟아내겠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수많은 가능성을 눈앞에 펼쳐 보일 때 그중에서 최고의 것을 알아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안목과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AI라는 영리한 파트너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려보고 싶으신가요?